네, 안녕하세요. 강인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사상 부조리 부가 다른 한편 성장했다고 해요. 점차 식민지 알제리의 실상을 알게 되고 알제리와 파리에서의 신문기자 생활과 저항운동을 거치면서 현대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게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철학 교수가 되려는 계획은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세계에 대한 그의 철학적 성찰은 평생 지속된다. 시겠지만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민지 국가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뭐 노예로 왔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꾼으로 왔든 똑같지만 어쨌든 프랑스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적은 프랑스인으로 살고 있지만 한때는 이제 일종의 뭐죠? 자기들을 압제하고 억누르던 사람들 가진 이제 총기와 폭력으로 이런 사람들이고 한쪽에서는 또 그런 거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피해자들이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한 국민이 된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가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로 이제 상징되는 어떤 인권이죠. 인권과 자유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이런 차별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기 국민들 자체의 구성원이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딱 잘못하면 이게 인종차별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민족차별로 보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걸 뭐 게이소트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또 인권에 관한 어떤 규정들을 법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지나치게 극우주의적인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막는 거죠, 법으로.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어, 다른 쪽에서 보면 되게 위선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해자였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계속 지속되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까미가 그렇게 죽은 게 몇백 년 된 게 아니니까 까미가 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따라서 그의 사상은 그가 성장한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시대 상황의 산물이기도 하고 가족이 겪은 불행, 식민지 백성 알제리인이 처한 부당한 현실, 소위 검은발이라고 불린 식민지 출신 프랑스인들과 알제리인들과의 불편한 진실, 검은발들과 프랑스인들 사이의 간극, 세계 각지에서의 파쇼 정권 생성, 참혹한 세계대전, 냉전체제 하에서 가혹해지는 동구의 현실 등 어쨌든 그가 목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까미는 갖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이 옳지 않고 부당하다는 인식은 다름 아닌 까미의 소위 부조리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 우선 이 세계 혹은 사회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 또는 의식은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말해준다. 세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점차 뚜렷한 의식으로 바뀐다.
이건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조리에 대한 개념 자체는. 뭐 예컨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기상, 뭐 전철 출근, 노동, 식사, 노동, 뭐 귀가, 식사, 취침,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살고 있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일상 자체가 되게 판에 박힌 어떤 리듬을 따라서 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의 기계성, 마치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간의 존재의 의미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일상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성. 어느 날 이런 것들을 문득 자각하게 될 때 내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구나라는 삶이 느껴질 때 우리는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부조리의 감정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구나 라는 걸 갖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의 존재론에서는 존재의 무상성과 잉여성을 의식하는 순간에 구토가 생겨났다면 까미의 부조리 철학에서는 삶의 기계성과 일상성 내지 무의미성에서 구토가 생겨난다.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뭐 무상성이라는 말은 금방 알아들으실 거고, 그다음에 기계성이라는 말도 금방 한 거고요. 삶이 무슨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듯이 딱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일상성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우리 삶을 채우는 것들을 일상성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걸 무의미성이라고 한다면 잉여성은 뭘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잉여성이라는 말은 들리지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했던 말이에요. 말의 잉여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의 잉여성 그래서 뭐 존재의 잉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잉여라는 건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잉여죠, 잉여. 그러니까 원래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걸 빼고 남은 거를 잉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로 이런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본질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잉여라는 거죠. 본질 주변에 있는 잉여예요. 그런데 때로는 잉여가 본질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나는 이제 존재자야.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이 삶으로서.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느냐 죽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존재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즉 삶과 죽음으로 따지면 나는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삶과 죽음으로 보면 존재가 제일 중요하죠. 사는 게. 근데 이게 본질이라면 이걸 뺀 건 나머지 뭐야? 삶을 채우는 것들이야.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건가? 이게 이제 잉여가 되는 거죠. 삶 자체, 존재 자체가 본질이면 이걸 제외한 건 잉여인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잉여성이라는 말을 쓴 건데 이게 좀 상당히 사실은 길게 설명해야 될 일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까미는 부조리가 인간의 소천과 세계의 부당한 침묵 사이의 대립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의 침묵이란 세계가 나에게 인간적인 설명이나 대답 없이 낯선 모습으로 혹은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계의 침묵일 수도 있고 사실은 신의 침묵일 수도 있죠. 이 세상은 이러이러한 거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가 긍정을 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그냥 그게 어떤 종교에서 말한 거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성인이나 옛날에 그 유명했던 분들이 말한 거는 뭐든 그냥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결국은 선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실제로 목격하는 건 뭐냐면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매일 당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세상도 설명을 안 하고 신도 설명을 안 해. 그리고 무작정 믿어라 이거죠. 결국 선이 이긴다. 이길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일정 정도 그건 받아들이고 살아요. 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셨는데, 특히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태어난 곳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외지에 가서 다니셔서 그 시기 빼놓고는 태어난 곳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태어난 그 자리에다, 물론 집은 새로 졌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 그대로 고향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거기서 사셨었고, 전에는. 저도 이제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엔 저희 세대 때는 병원에서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집에서 아이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평온하게 그나마 큰 이렇게 풍파 없이 사시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 덕이다. 이런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보상을 너희 이제 우리 부부가 네 부모가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본인들도 이제 선하게 사시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결국 반대였다면, 만약에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았다면 우리 부모님이죠. 당신들 부부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실제든 아니든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돕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덕택에 우리 이렇게 산다. 너희들은 우리가 또 선하게 살면 너희들도 이제 그 혜택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이제 믿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벌어지는 세상 일을 보면 꼭 그게 맞지는 않잖아요. 아무도 답을 안 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설사 이런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강요하는 믿음이 돼버리는 신앙들조차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결국은 그 신의 뜻에, 신의 그 신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벌을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매일매일의 일상이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시간은 우리의 의도를 무화시키는 최악의 적이며 죽음의 필연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부조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부조리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뭐 다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죽음의 필연성이라는 말은 언젠간 우리 죽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연히 오고 우연히 가는데,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또 반드시 또 가긴 가죠. 어떤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그런데 말하자면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세상에 툭 던져져서 살게 됐는데, 이 가운데 채워지는 삶은 되게 열심히 살라는 거야.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푹 가는데,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죠. 결국 그냥 갑자기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푹 죽어버리면, 아니면 계속 선하고 좋은 일만 하다가도 푹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느끼는 감정이 부조리하다라는 거지. 되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므로 꽈미에게 있어서는
인간 자체와 세계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진행되는 세계와 인간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명증성의 욕구가 상충되는 왜곡되고 비틀어진 혹은 대립된 관계에서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연하게 왔다 우연히 가고 그 삶은 어쨌든 채워서 열심히 살든 뭐 그냥 놀며 살든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삶은 채워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가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동물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든지 확실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기를 바라는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반대로 나는 이 설명을 좀 정확히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명확히 알기를 바래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이걸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부조리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말하자면 내가 명확하게 지금 명증성의 욕구라는 말은 명확하게 증명되는 거야. 명증성의 욕구가 나한테는 있고 그다음에 세상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어? 세상에 돌아가는 일과 내 삶의 어떤 존재 조건이라는 것들이 전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이게 쿵 부딪힐 때 느끼는 감정이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의식하는 인간을 부조리의 인간이라고 부르게 된다. 까미식의 얘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맞기도 하죠.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그 누가 그래서 되게 멋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그냥 코로나 터진 다음인데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올해였는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인가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영어를 좀 가르쳐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아빠 친구인데도 나를 만나면 꼭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친구인데 이제 딸이에요, 딸. 결혼을 하는데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죠. 너 이제 딸내미 또 치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겠다 했더니 아니야, 돈 안 들어. 그래서 왜? 했더니 애들이 자기들 힘으로 결혼하기로 하고서 자기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본 거, 그다음에 자기들 현재 직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 한도에서 집도 얻고 뭐 물건도 사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다는 게 그래서 이 식장도 애들이 다 알아서 이제 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도 예,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예단 보내고 그래. 결혼할 때 되면 예단이라는 걸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가까운 친척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사자들이죠. 엄마, 아버지하고 신랑 신부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들, 신랑 신부 형제들. 그거 빼고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고모, 이모 이런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을 이제 옛날부터 한복을 해드릴 비용을 보내요. 그걸 예단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고 그냥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그러니까 되게 요즘 애들 같지 않고 기특하다. 자기는 별로 비용이 안 드는데 단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딸내미니까 이제 만약을 위해서 비상금으로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자리에서 둘이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더라고. 애들이 기특하다 내가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양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키워준 거니까, 나서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결혼할 때 혜택을 받지 않고 결혼해야지 양쪽에서 좀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좋은 표현으로 들리나 이게? 어쨌든 양쪽에서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다 집도 사주고 뭐 이래 버리면 받을 건 다 받아 먹고 우리 말은 안 듣는다 이런 식의 구도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게 싫다고 이제 도움도 안 받고 지나친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요즘 애들 같긴 하다 현명하다 근데 갑자기 이 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까미는 부조리의 인간이라는 용어를 부조리한 인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세상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자체도 명확하게 설명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부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까미는 시지푸스 신화에서 나는 부조리에서 반항, 자유, 정렬이라는 세 개의 결과를 끄집어낸다라고 말한다. 반항과 자유와 정렬이죠. 첫째로 반항이란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체념하지 않고 부조리 자체를 온몸으로 항거하며 살아가는 도전의식이다. 말하자면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걸 구태여 해답을 찾거나 설명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체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삶을 마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직접 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까미는 반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심지어 부조리의 인간은 부조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잔존해 있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이러한 반항은 그냥 부조리가 있어야 내가 반항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반항은 자살 등을 통한 회피의 태도나 이성과 희망을 이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종교적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의식의 활동으로서 삶에 직접 투사한다. 말하자면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건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매 순간 세계를 문제 삼는 이 반항은 때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인 모습을 띨 수도 있으나 바로 이러한 도전과 반항의 의식이 삶의 가치와 위대함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반항하고 그다음에 설명은 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주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게 가치 있는 기준인 것처럼 그런 것만 강요하는 대상들이 있죠. 그것도 거부하고 마치 시지푸스가 그 제우스가 딱 신들이 결정한 거니까 사실은 제우스가 했다고 하지만 신들이 결정한 벌에 대해서 그 거부할 방법은 없으니까 벌은 그대로 그냥 돌 굴리고 바위 굴리고 올라가는 건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거나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날 거를 막 길을 쓰거나 이건 아무리 해봤자 무익한 일이니까 돌을 올려봤자 또르륵 떨어지고 또 밀고 올라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형벌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성취되는 게 없는 벌,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는 벌, 이런 형벌을 일부러 골라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또르륵 떨어져서 내려오는 동안은 시지프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지프스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신의 뜻대로 내가 밀고 올라가는 이 일이 신의 뜻대로 그냥 벌로서만 딱 그치게 그렇게 만들지 말자. 어차피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나 대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내 나름대로의 놀이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도 밀고 가보고 저렇게도 밀고 가보고 그거 성공하면 또 즐거워하고 신이 보기에는 저 자식 벌 받고 있는 건데 저게 뭐야? 벌이 아니고 놀이로 바뀌었네? 여기서 의미를 찾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까메는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쓴 말이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을 인간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시지프스 신화의 마지막 소절에서 끊임없이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위돌을 산 정상에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에 대하여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한다고 결론 짓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시지프스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까미가 썼는데 만약에 까미한테 시지프스가 똑같은 벌을 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까지만요. 그 이상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설명은 하긴 하는데. 둘째로, 부조리의 인간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과 행동의 자유만을 느낄 뿐이다. 여기서 하느님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신, 우리가 총칭해서 말하는 신이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인간은 신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줬다. 말하자면 일정한 자유와 일정한 어떤 의지를 준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인간들은 근데 왜 껌껌이 다 아무것도 안 얘기하고 침묵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점에서 보면 부조리한 인간은 이런 신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과 행동의 자유만을 느낄 뿐이다라는 거예요. 부조리를 의식하기 전까지 그는 자유롭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을 뿐이고, 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의 허울을 부여했던 습관이나 편견의 노예에 불과했다.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그냥 습관처럼 뭐 그냥 일상 자체가 매일같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내 삶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탁 오는 거지. 이제 부조리를 발견하고 인식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자신의 삶의 조건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로운 것이다. 말하자면 희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이 순간부터는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해야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온 것도 우연히 왔고 갈 때조차도 또 우연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말하자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는 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어제 건강검진 받고 멀쩡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 존재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말로 설명할 수 없구나. 이 세계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은 뭐가 딱딱 이렇게 앞뒤가 맞듯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명확한 설명을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의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아무리 원해도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하는 거죠. 그런 걸 딱 인식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거를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는 공동의 규약들로부터 해방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셋째로, 부조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명징한 경험들을 정열적으로 많이 갖도록 하여 가능한 이 세계와 자주 대면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이거에서 시작한 말이에요. 반항, 자유, 정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세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반항과 자유와 정열이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조리를 의식하기 전까지 인간은 자유롭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 뿐이고 그냥 이런 노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조리에 대한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나는 또 자유를 얻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남은 게 이제 정열이에요. 셋째로 부조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명징한 경험들을 정열적으로 많이 갖도록 하여 가능한 이 세계, 말하자면 이 부조리한 세계와 많이 대면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 자신의 반항, 자신의 자유를 느끼면서 삶을 최대한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야. 말하자면 시지프스의 형벌로서의 삶이 아니라 현재와 지상에서 최대한의 기쁨과 행복을 길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지점에서 까미의 사상은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게 만드는 것 같은 부조리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행복으로, 말하자면 반항과 자유와 정열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행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긍정적인 실존 철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인간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며 명징한 의식과 태양과 같은 정열의 결합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지중해 사상이라고도 할 만하다. Nothing is more despicable than respect based on fear.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비열한 것은 없다. 저는 사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내가 왜 그 단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PPT를 만들 때 이 그림을 딱 여기 집어넣으면서 딱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내가, 근데 나도 이상해서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까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나 이런 걸 딱 쓰는데 내가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 내가 요새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 같아. 1942년 2차 대전 중에 출간된 파미의 소설 이방인은 그의 이름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작품이 되었으며 거의 대표 소설이 되었다. 자신은 실존주의 사상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방인은 까미 스스로 자신의 부조리 작품 시리즈 중 하나로 인정한 작품이기도 하다. 내용상 삶의 의미를 조명해 본 작품이기에 이 소설은 통상 실존주의 소설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예컨대 다음의 몇 가지 주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난 현실의 부조리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까메의 부조리 철학을 잘 드러내는 소설인 만큼 현실의 부조리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주인공 메르소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고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기계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건데, 삶의 뭐 양식이나 방식이나 이 모드라는 말을 이 한글로 바꾸는 거라서. 유명한 회사원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나날을 보내는 그에게 삶은 그냥 보내는 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어떤 강한 희노애락의 감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 의식은 반수 상태로서 반은 깨어있고 반은 마치 잠자는 것 같은 상태로서 그는 주위의 인물, 사회와는 일체화되지 않는 거리감과 낯설미, 바탕을 이루는
저 진정한 어떤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지내는 관계 정도죠. 파성적 관계에 머물 뿐이다. 그에게는 파리로 정근을 가거나 승진을 하는 것도 기계적인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관심이 없다. 그저 그냥 시키니까 정근 가고 때되면 승진하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사랑이나 결혼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친구와의 정사나 뭐 영화 구경 등 획기적인 쾌락 정도의 이런 것도 머물 뿐이다. 욕구는 해결해야 되니까. 현실의 기계성, 일상성, 회피성에 잠겨 거의 무감각한 상태로 지루한 나날을 그는 보낼 뿐이다. 말하자면 삶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은 점차 기계적 메커니즘에 중속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여지를 남긴다. 우리는 점점 이제 이런 메커니즘 속에 빠져들고 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간 전체로 보면 태어나면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엄마 아빠 보는 시간이 아침 저녁밖에 없고요. 그러다 이제 학교 가고 또 학교 가고 또 학교 가고 또 학교 가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또 있고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배우러 학원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부분 취업을 하죠 이제. 그럼 이제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은 삶을 또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죽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몇 번 좌절감을 겪으면 그냥 평범한 어떤 회사원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승승장구하니까 더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때 되면 은퇴하잖아요. 때 되면 퇴직하고. 말하자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학교를 좀 더 다녔냐 덜 다녔냐 차이일 뿐이고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든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든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일 뿐이지 인간 전체로 보면 이때는 학교 다니고 이때는 돈 벌고 이때는 때 되면 이제 퇴직하거나 물러나고 잘리거나 해고되고 또 이런 삶을 살고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죠. 패턴 자체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안 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빨리 느끼고 늦게 느끼고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 풍습과 제도가 지니는 불합리성과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큰 주제로 보면. 메르소는 미리 총을 뽑아 조준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열과 상대방 아랍인이 뽑아둔 반도에 반사된 눈부신 햇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총을 쏴 아랍인을 살해하게 되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메르소가 왜 그럼 아랍인을 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냐를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왜 죽였어? 그랬더니 뜨거운 태양 때문에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결국 얘기가. 하지만 사람은 죽인 행위니까 살인 행위는 우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간다. 모친상으로 이런 게 사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모친상으로 양로원에 갔을 때 메루소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시신 앞에서 졸았다는 사실, 시신 앞에서 어머니 시신 앞에서 어머니의 나이를 제대로 물어봤는데 답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은 관습에 위배된 행위로 재판에서 크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한다. 그렇죠. 관습에 위배됐고 자식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병원에 갔는지 양로원에 갔는데 눈물도 나지 않아서 못 흘렸고 이미 돌아가시고 시신 앞에서 밤을 새야 되니까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졸기도 하고 어머니 떨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어머니 나이 물어봐도 바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문제는 이게 살인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뭐냐면 평상시 행실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는 그 친구가 벌인 일이 아닌데 저 친구가 벌였을 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목을 해.
증거도 없이. 한 개도 없는데. 또한 어머니의 장례식 다음 날 여자친구 마리와 영화관에 가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수영장에 가서 해수욕장 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잠자리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이웃으로 필경 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기둥서방 레이몽을 친구처럼 두었다는 사실 등은 이게 내가 잘못 써놨구나. 이게 불어로는 레이몽이고 영어로는 레이몬드라고 쓴 건데 내가 붙인다라고 깜빡 잊어버렸네. 레이몬드를 친구처럼 두었다는 사실 등은 검사가 그를 부도덕한 페르나로 논고할 유리한 증거가 된다. 결국 어쨌든 레이몬드의 정부의 오빠가 아랍인이었는데 레이몬드의 정부의 오빠를 죽인 거니까. 그러나 메르스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살인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데이트한 것하고. 그는 우연적인 사실들이 자기의 살인사건을 필연적인 사실로 만드는 증거가 되는 재판 과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재판 과정이 그를 거의 배제하고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당사자인 그가 제3자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물론 그가 넘어져 있는 아랍인에게 첫 발은 햇빛 때문에 쐈다고, 태양 때문에 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네 발의 총알을 더 쏘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불리한 증거이다. 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별다른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는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으로 아랍인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단죄되어 참수형, 즉 단두대형을 선고받는다. 참수형과 단두대는 크게 틀리죠. 참수형은 일정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지만 똑같구나. 단두대형 똑같구나. 어쨌든 뭐 목 잘라 죽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소는 여전히 자신이 일방적인 사회간섭과 법제도의 희생물이라고 인식한다. 뭐 이런 시각에서만 본다면 우연히 필연이 됐으니까 우연과 필연의 주제를 따로 떼어서 이방인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부조리의 인간.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재판 과정을 하나의 희극처럼 보며 부정형의 인간과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던 메르소는 특히 사형 언도 이후에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참 쟤네들 잘 놀고 있구나. 내가 당사자긴 하지만 나는 빼놓고 쟤네들끼리 다 재판하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 결국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감옥 밖에 살아있는 세상을 느끼며 요리한 세상을 전적으로 외면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부조리 자체를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고 새로운 삶의 길도 열릴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의식의 정립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방인을 읽는 것도 좋겠다는 거고요. 문체의 혁신성이라는 건데 이건 좀 쉽지 않은 얘기죠. 번역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방인의 문체가 왜 누구로망의 선구자격이 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읽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제 이 말대로 번역서에 한계가 있어서요. 뭐 누구로망을 설명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원어 프랑스어로 보면 일종의 문체가 상당히 좀 이 불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 되게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 작품의 간결체, 건조체, 단절어법, 중립적 문체 등 사람과 사물에 대한 서술 기법은 새로운 소설의 문법을 보여준다. 이게 불어의 경우 그렇다는 거고. 문체와 사상.
이방인의 문체가 그의 부조리 철학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희극성을 포함한 휴머니즘 및 서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읽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인데 이건 뭐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 이방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가 이제 많이 바뀌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몇몇 책들은 많이 읽는 이제 그 추천도서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작품이 됐죠. 사르트르와 더불어 까미의 작품들은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 문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50년대 한국 문학은 실존주의 시대라고 할 만큼 두 작가의 영향은 지대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이들의 사상과 작품의 견주와 분석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교 문학이라 해서 실제로도 많이 비교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메르수처럼, 그죠? 이방인의 메르수처럼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사실 이 말은 그 자신이 쓴 이방인의 미국판 서문에서 까미가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영어 번역판으로 이제 낼 때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방인은 출간 후 정전 후 최대 걸작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고 노벨 문학상도 이것 때문에 수상을 했어요. 대체 어떤 소설이기? 점점점점. 1954년 어떤 독일 친구가 까미에게 이방인을 연극으로 각색하여 상연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까미가 그에게 비공개 편지를 보낸다. 편지. 이방인에 대한 까미의 해석이 명료하게 나와 있는 편지 내용을 좀 인용해서 본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은 건데 여기서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대상은 윤리가 아니라 재판의 세계다. 재판의 세계란 부르주아이기도 하고 나치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암들을 지금 이 재판의 세계라는 걸 그런 장면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메르소로 말하자면 그에게는 긍정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메르소에는 결국은 뭐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긴 하지만 간두대형에 가지만 그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거부의 자세입니다. 참 힘들죠. 살인죄 저지른 거는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든 간에 살인죄에 대한 어떤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 그대로를 어쨌든 보여주는 거는 좋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까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재판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건 우리 시대의 모든 암들, 모든 암이 뭐냐? 보르주아, 나치, 공산주의라는 거야. 이 편의 내용들만 따지면. 그러니까 부르주아, 나치와 공산주의들이 하는 짓거리가 저 재판의 세계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소는 사실은 무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암들 속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설사 사형 선고 참수형을 당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까미의 이방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합니다. 이방인이란 세계와 대면하고 있는 인간, 뭐 모든 인간이 다 대면하고 있죠. 인간들 속에서 태어난 인간, 나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나 자신, 즉 정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즉 어떤 때 거울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 이방인. 말하자면 여기서 어쨌든 이방인이란 누군가 정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니까 그냥 사실은 모든 인간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면하고 있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죽어야지 대면을 안 하는데? 그나마 그걸 조금 더 표현해 설명하느라 이렇게 붙인 거야. 나 자신에 대해 느끼는 나 자신은 남들이 나를 보는 나 자신하고 틀리잖아요. 그 어떤 때 거울에 딱 비치는 내 모습은 꾸민 게 아닌, 내 화장을 했고, 뭐 분장을 했고, 뭐 온갖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사르트의 얘기는 모든 인간이에요. 그가 그리려는 이방인은 바로 사회의 이른바 놀이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이변을 일으키는 저 기가 막힌 순진한 자들 중에 하나이다. 그는 여기 있고 그는 존재할 뿐 우리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요컨대 그는 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그를 정당화시켜주는 유일한 소설적 견고함이 바로 그 점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살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인죄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지금 여기 나온 이방인을 지금 어떤 식의 의미로 묘사하고 있냐면 메르소 같은 인간은 여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런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인간이 우리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그렇다고 저렇게 살인죄에 의해 딴 것까지 물어가면서 그 죄목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건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부조리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이 세계, 세심한 배려를 다하여 인과율을 제거한 이 세계 속에서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만 갖고 따지는 거죠, 항상.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조그만 사건조차도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과율을 원인과 결과만 보지 않고 그걸 제거해놓고 본다면 사실은 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찮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짜잘한 일들 속에서도 한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의 과정들은 실제로 이 인과율을 가지고 하죠. 뭐가 원인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주로 그거를 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진 않죠.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도 나를 친하다고 생각할까?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친해졌을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어느 날 갑자기 너 나하고 딱 맞아. 의형제 하자. 뭐 이렇게 됐겠어요? 짜잘한 게 쌓이다가 우정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짜잘한 게 쌓여가다가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짜잘한 일들이 쌓이다가 미움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고 사는 것들인 것뿐인 거죠. 짜잘한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견고해지죠. 단단해지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크고 견고한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짜잘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사랑하는 감정도 생기게 되고 친구로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의 관계도 되는 거고 이제는 그동안 친했었는데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미움의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 더. 메르소가 죽인 또는 메르소에게 살해당한 아라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방인에서 아라비는 어떤 모습일까? 아라비는 메르소와 친구들을 위협하는 레이몬드 정부의 오빠이다. 이 정부라는 말 알죠? 레이몬드 애인의 오빠라는 말로 쓴 거예요. 결국 그들은 혹은 그녀들은 메르소의 이방인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자 수단으로 배치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메르소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방인인 메르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랍인을 이방인의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20세기 서양의 수많은 반성과 성찰 돼 있어요. 서양 중심주의, 백인 중심주의, 제국주의의 역사, 뿌리 깊은 식민지 정책, 이주 노동자, 차별과 유색인 차별 등 이를 통해 백인, 즉 서양은 자신들만이 주체였다는 걸 반성하고 타자 취급했던 황인종, 황색, 황인과 흑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과 다시 관계 맺기를 이제 시도하고 있죠. 까미의 이방인 또한 이러한 반성 속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해서 이해하려는 인과율만 중시하고 결국 세계를 그것으로 다 해석해 보려는 시도로 모든 것을 그 인과율의 틀 안에 집어넣어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고 타자를 규정하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려는 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의 모습이 아닐까. 어, 참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죠. 살면서 보다 보면 내 일이 아니래도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오면은 자기들도 이제 어떤 안보적 위협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관계에서 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쪽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생존의 위협이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제 경계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러시아 땅이 돼버리면 그 밑에 있는 몰도바라든가 우크라이나하고 현재 경계를 하고 있는 몰도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벌써 오래전에 이미 전쟁이 끝날 거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2달 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요구하는데 원하는데 전혀 안 돼주더니 이제 공격용 무기도 들어가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려고 해요. 그거 딱 보면 저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현재로서는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뭐냐면 해볼만 하다. 도와주면 해볼만 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러시아를 악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좀 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 싸우는 꼴이 돼버렸고요. 그러면서 많은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만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고 돈을 들여 산 거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난 돈이 드는 재래식 무기를 지금 슬금슬금 다 갖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 나라들은 명분도 살리고 이제 무기도 새 거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교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현대식 무기로. 그 문제는 뭐냐면 몇몇 나라들은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다 도와주면서 자기들도
이제 현대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그런 속이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러시아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길 바랄 거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되면 그런 나라들은 이제 주고 빠지고 그런 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군비 확충이 되겠죠. 돈이 또. 무기를 만들어서 갖다 채우는 거에 다 사용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서양 백인 제국주의 이런 식의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거를 나쁜 시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썩 유쾌하진 않고. 자, 일단 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